우리 사회에 생생하게 살아있는 결이 다른 이야기 사생결담. 오늘도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결이 다른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비상대책회의에 소집된 위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임미애 의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천윤길 기자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유희승 편집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특별 일일 위원이 계십니다. 전 봉화군 농민회 송성일 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박수 쳐드릴까요? 여기서 말씀 잘하시면 여기 예. 유일승 편집장님처럼 고정이 되시면 저희랑 계속 쭉 함께하실 수 있을 것 말을 같습니다. 못하고 다음에 안 나와야 되니까. 오늘 이렇게 비상대책회의 또 이렇게 소집해 주셨는데 이쯤 되면 풍년 많이 기원하잖아요. 네. 더도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이 말이 있어서 꼭 농사를 짓지 않더라도 이렇게 마음이 푸짐해지는 게 있는데 실제로 뭐 다 농사 지으시고 네. 소 키우시고 네. 뭐 저는 땅에서 재배하는 건 없고 소 키웁니다. 소가 알아서 크는 거죠. 저는 땅만 열심히 파고 있어요. 선 의원님은 농사는 지어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이 자리에서 유일하게 농사 지어본 유일하게 농사 잘하는. 지어본 적이 없을 겁니다. 근데 풍년이 되면 본가와 또 처가에 가면 적당히 좀 수확량이 있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죠. 너무 많이 나면 힘드니까. 네. 송 의원님은 농사 지금 짓고 계시잖아요. 예, 예. 어떤 거 하시는 거예요? 그 단호박이랑 사과 농사 짓고 있습니다. 좀 크게 하시나 봐요. 뭐 크진 않고요. 그냥 한 가족이 먹고 살만한 정도 그 정도 하고 있습니다. 먹고 사는데 많이 드나 보죠. 아니, 단호박이 몇 톤 농사 정도 한- 되죠? 한 10톤 정도? 10톤. 네. 해봤자 예. 10톤 해봤자. 살기 네. 힘들죠. 토지 그렇죠. 소비자 기준으로 하면 극빈청.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보통 키로당 얼마 정도 계산을 네. 해요? 도매로 4,000원 나가죠. 도매로 예, 4,000원. 그러면 4천만 원 생각이 되는데 네. 이게 한 2달 정도 이제 판매를 하니까 그동안에 한 30% 썩어 나가요, 단호박은. 아이고. 아. 그다음에 뭐 택배비, 포장비 뭐 등등등등 실제 단호박 농사 가만히 지어가지고 순수익 1,000만 원 목표로 하고 있어요. 1년에요. 네. 저 1년 소득 목표가 3천만 원이거든요. 단호박 1,000만 원, 배추 1,000만 원, 사과 1,000만 원. 근데 늘 미달이에요. 아이고 참 농업이 쉽지 않은 것 같은데요. 답답한 농업 현실. 그래서 오늘은요. 해마다 반복되는 똑같은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지역 농업을 말하다 일부 농산물 가격 파동과 농민 수당에 대해서 결이 다른 이야기 지금부터 나눠보겠습니다. 흉년이 들어도 걱정, 흉년이 들어도 걱정 이게 농촌 현실이거든요. 정부나 뭐 지자체 정치들 나서가지고 뭐 소비 촉진 운동 안 먹힌 양파를 먹으면 얼마나 더 먹겠습니까? 보조금으로 들어가는 비용을 이쪽으로 돌려야 되는데 손에 피를 묻히지 않으려고 하는 게 아닐까. 지금 우리나라 농업이 망해가는 게 아니고 이미 망했다. 저는 농민기본소득제가 도입되고 정부에서 이걸로 밀고 나가지 않으면 답은 없다. 다시 살릴 수 없다. 농업 문제 제발 강 건너 불기고 마시고 문재인 대통령님 특급 소방서가 되어 주십시오. 농민들도 국민입니다. 농산물 가격 파동과 농민 수당에 대한 임 의원님의 결단 먼저 들어볼까요? 저도 오늘 노래를 한 자락 해볼게요. 오, 처음이에요. 임 의원님 노래. 네. 천 의원님한테 용기를 좀 얻어갖고 해볼게요. 네. 아 어쩌란 말이냐 이 아픈 현실을 여기까지. 아, 너무 짧아요. 한 소절만 더 해주시지. 아. 이 아픈 농민 현실. 네. 아까 이야기 중에 나왔지만 풍년이 들어도 걱정, 흉년이 들어도 걱정 이게 농촌 현실이거든요. 한 번만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은 뭐 대책을 세웠을 텐데 이게 해마다 반복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왜 아직도 이러고 있을까라는 것 때문에 참 가슴이 답답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어서 제 이 마음을 노래로 담았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뭐 거의 해마다 반복되는 농산물 파동이 있는 거잖아요. 지난해 겨울에는 뭐 무, 배추, 올해는 양파하고 마늘 값이 그렇게 떨어져서 또 농민들 가슴을 아프게 하고 있는데 그러면 올해 작황하고 가격이 좀 어떻게 나왔나요? 지금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양파하고 마늘 같은 경우 보면은요, 실제로 재배 면적은 좀 감소했어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발표에 따르면요, 양파 재배 면적은
한 17.7% 감소했고요. 어, 네. 마늘은 2.3% 감소했는데 감소했으면 가격이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래야죠. 그런데 오히려 올해 작황이 좀 좋아서 기상 요건이 좀 좋았던 거죠. 큰 태풍 피해도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양파는 작년 대비해서 한 15% 정도, 마늘은 생산량이 한 21% 정도 증가했고요. 그러다 보니 양파 가격은 한 40% 폭락하고 마늘 가격은 30% 정도 폭락했어요. 이게 말이 40%지요. 엄청난 거죠. 그렇죠. 이거는 그렇다고 생산비가 덜 들어가는 거 아니거든요. 그렇죠. 생산비는 똑같이 들어가는데 40%가 폭락했다는 말은 평상시에 40%가 온전히 순수익이었다 하더라도 그게 많은 게 없어지는 아닌데. 거기 때문에 이거는 참 큰 폭락이라고 할 수 있는 거고요. 뉴스를 통해서도 시청자들 여러분들이 많이 접하셨을 텐데 또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기가 참 마음이 답답한 상황입니다. 저도 TV를 통해서 봤지만 이렇게 많은 분들이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이 양파를 그대로 쌓아두거나 더 이상 하지 않는다고 하시더라고요. 해봤자 계속 적자니까 손해만 네. 보니까 차라리 여기서 손해를 멈추는 게 낫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시름 있는 얼굴 보니 마음이 너무 안 좋았어요. 풍년의 역설이라고 실제 농민들은 흉년보다 풍년을 더 무서워해요. 흉년이 들면 수확량이 좀 줄어드니까 수확에 하는 노동력이라도 좀 줄이고 대신 가격이 좋으니까 조금이라도 팔아가지고 이렇게 수익을 남기는데 이 풍년이 들면 가격이 폭락하니까 수확해서 팔면 팔만치 손해가 되는 이런 상황이 돼버리는 겁니다. 근데 그런데 지금 정부나 지자체 정신들 나서가지고 소비 촉진 운동 안 먹힌 양파를 먹으면 얼마나 더 먹겠습니까? 그러니까 일종의 신유이고 제스처지 전혀 대책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근본적인 한국 농업의 재구성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고는 이 반복되는 가격 폭락의 사태를 절대 피할 수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농민이 흉년보다 풍년을 더 무서워한다고요. 그렇죠. 예. 어떻게 농업 정책이 짜여 있길래 흉년을 더 반기는 상황이 됐을지 참 안타깝네요. 아니 저는 도대체 왜 이렇게 제조업을 보면 이 물량 조절이 가능하고 또 거기에 맞춰서 수급도 하게 되고 하는데 왜 여기에 대해서 개입하지 않는가? 시장에만 내맡겨두는가? 이게 오래된 의문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왜 손 놓고 있는지가 오늘 우리가 좀 풀어야 되는 과제가 아닌가 싶어요. 손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미리 알고 좀 대비를 하면 좋을 텐데 정부 지자체가 매년 말에 이렇게 과잉 생산에 대한 전망을 제공하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실제로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은데 어때요? 국가적인 이제 큰 틀에서 정보는 제공을 하죠. 네. 그런데 이게 이제 수급 안정하고 실제 농가의 재배 현황하고는 굉장히 괴리감이 크지요. 그런데 또 여기서 또 문제가 있는 게 이런 기초 정보조차도 우리 고령 농업인들이 접하기가 어려운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또 있습니다. 이게 또 문제가 아니고 더 큰 문제 중에는 과잉 파종이 됐다라는 정보를 얻어도 내가 작년에 지었고 올해 계획했던 농사를 바꾸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양파 심기로 한 걸 갖다가 무 배추로 바꾸기가 어렵다는 거죠. 이런 또 현실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수급 조절을 위해서 과잉 형사는 인간만이 또 할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연 환경의 지배도 받는데 좀 넘친다라든지 좀 부족하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 대책을 세워야. 예, 사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었는데 제가 농사 지금 23년 짓고 있는데 파종, 양, 이런 면적 이런 정보를 사전에 알고 내 작목을 정해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웃 농민들 그런 농민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부 다 농협방 가서 농협 가서 이렇게 이웃 만나가지고 이야기하는 쪽에서 올해 고추가 많이 심겼다 하더라. 근데 문제는 농민들이 그런 정보를 그렇게 접했을 때 이미 모종을 다 했고 밭에 다 심었거나 다 끝난 뒤에 그런 정보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그 과정에서도 저는 애초에 내가 그러니까 종자를 구입하기 전에 예. 가장 먼저 올해 재배 면적이 어느 정도이다라고 정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면에서 보통 조사를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때 조절에 만약에 실패를 했다면 예. 모종이 본격적으로 밭에 이식되기 전에 예. 그때도 다시 한번 전 수급 조절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근데- 과정에서 근데
수급 조절에서 오는 부담을 네. 농민한테다 떠넘기는 거는 문제가 있는 거고 그 수급 조절에 농민이 참여할 수 있는 다른 보상책이 주어져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 네. 고추가 넘치네. 내 비싼 종자 사가지고 모종 만들어놨지만은 전국적으로 고추가 많이 심긴다니까 그냥 모종 다 버리고 콩으로 바꿔야지. 그러면 이 농민은 엄청난 손해를 보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고추 농가는 고추에 대한 기술에 나름의 자부심을 가지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다른 작물에 대해서는 자신감이 별로 없어. 그런데 고추만 심겼다. 그럼 수박으로 바꿔볼까? 못 바꾸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네. 네, 그래서 그런 어려움들을 감안한 어떤 정책적 뒷받침이 될 때 실제 농민들이 자발적으로 수급 조절에 참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미국 사례를 봤어요. 미국에선 그러면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 그 자료를 찾아보니까 3년 동안 예. 가격 파동이 있어서 이제 이 문제가 생겼을 때 3년 동안 작물을 재배한 평균 가격의 80% 정도를 보전해 주는 방법으로 정책을 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쏠림 현상이 벌어지는 것을 미리 방지하는 거죠. 작년에 가격 좋았다고 해서 올해 품종을 바꾼다든가 이런 현상이 생기지 않도록 3년 평균으로 해서 같은 것을 재배를 했을 때 폭락을 하면 그것의 80% 선으로 가격 보장을 해주는 이런 방식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제도를 약간 좀 차용을 하면 그 농작물의 쏠림 현상은 조금 극복하지 않겠는가라는 것 하나 하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파종했을 때 하고 중간에 이식할 때 하고 네. 요 과정에서 매 단계마다 그 모든 책임을 농가한테만 떠맡기지 않고 일정한 시스템으로서 그것이 보장된다면 생산이 다 끝난 다음에 못 팔아서 생기는 문제, 폭락해서 생기는 문제는 좀 완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미국에 그런 방식이 있고 사실 한 발 더 나아간다면 일종의 이제 경작 허가제 같은 게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전국적으로 1년 우리 국민이 먹고 살기 위해서 고추를 뭐 100평을 농사 지어야 된다. 네. 그럼 정부가 생산 농가들한테 신청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100평까지는 정부가 보장을 해주는 거예요. 적정 가격을. 그다음에 추가로 심기는 게 대해서는 그 농민의 전적인 개인 책임으로 떠넘기는 거죠. 근데 지금 수급 조절 이 부분은 이미 우리나라 농촌에서 소위 말하는 풍선효과 있죠, 그죠? 네. 고추를 좀 줄이면 다른 게 다른 게 늘어나고. 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농산물 자급률 23% 하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가더라도 특정 작목은 과잉 생산이 되고 가격이 폭락할 수밖에 없다. 이건 구조적인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나는 두 가지 해결 방식이 있지만은 수입 농산물을 줄여서 농산물 자급률을 지금 23%에서 30%로 올리면 이 문제는 자동 해소가 될 거예요. 그런 근본적인 대책 없이는 어떤 수급 조절 방식도 통하지 않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부가 지금 농산물 자급률 높인다는 계획 발표한 거 없나요, 천 의원님? 뭐 자급률 높이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게 있는데요. 네. 이게 기본적으로 좀 시장에 맡겨뒀을 때 시장 상황에서 불가능한 측면이 있어요. 예를 들면 한미 FTA, 한중 FTA 위반이 될 수도 있거든요. 여기에 정부가 개입하게 되면. 그래서 이 자급률을 높이는 방안이 한편으로는 적정한 가격선을 보장하는 정책에 같이 가야지 자급률이 동시에 높아질 수가 있지. 그게 아니게 되면 이 보조금을 더 지급한다든가 하는 방식으로 하게 되면 FTA 위반으로 네. 갈 수도 있어요. 네.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네. 거네요. 계속 나오고 있지만 이 도내 농산물 수급 상황을 좀 미리 알았더라면 참 큰 도움이 될 텐데 그래서 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이 발족을 했잖아요. 이게 임 의원님 큰 도움은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올 4월 달에 발족했어요. 이철우 지사 들어서면서 그전에 김관용 지사는 농민사관학교죠. 그러니까 과거에 농민사관학교. 그래서 생산에 관한 기술 교육을 집중적으로 했던 그 기관이 네. 이제는 한다는 거죠. 예. 그렇죠. 이렇게 1차 생산물을 기반으로 한 식품과 유통과 뭐 이런 것들을 함께 해결하는 기관으로 모습을 바꿨어요. 근데 4월 달에 이제 출범을 했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이 기관이 제 역할을 했는지는 평가는 아마 아직은 올 연말이나 아니면 내년에 가봐야 아마 이게 평가가 좀 나올 것 같아요. 상당히 이제 뭐 기대되는 측면도 있고 또 아쉬운 면도 있는데 그 유통 정보를 모으고 교육하고 퍼뜨리는 기간이 이렇게 생긴다고 해가지고 임자 해결이 되지 않거든요. 네. 사실 농림단체 쪽에서는 그 품목별 생산자
조합을 만들고 이 조합이 수급 조절에 주체로 나서겠다고 나서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그렇게 되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 이걸 축산 지금- 농가가 하는 맞아요. 것처럼. 네. 근데 정부가 이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잖아요. 지자체도 마찬가지고. 그래가지고 이런 기관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 만든 기관과 생산자 조직이 같이 머리를 맞대가지고 해결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생산자 농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예, 예. 예. 그래서 방금 송 의원님께서 이야기하셨던 걸 들어보면 실제 이런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작물의 경우에는 가격 파동이 별로 없어요. 그게 뭐예요? 예를 들면 예. 그 90% 이상을 제주에서 생산하는 제주 감귤 그리고 또 70% 이상 생산하는 이 성주의 참외 같은 경우에는 조합 생산자들이 조합을 견고하게 이루고 있고 생산량을 여기 안에서 예측하고 그 안에서 정부 정책이랑 시장 가격이랑 이것들을 조정할 수가 있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근데 문제가 되는 품목, 무, 양파, 마늘, 고추 어디서나 대한민국 어디서나 짓고 있어요. 그러면 지자체 차원에서 해야 되는 역할이랑 정부 차원에서 해줘야 되는 역할이 어느 정도 저는 그림은 그려져 있다고 봐요. 그걸 기피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제가 봤을 때 농업보조금 지원에 있어서 보조금으로 들어가는 비용을 이쪽으로 돌려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으려고 손에 피를 묻히지 않으려고 하는 게 아닐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보조금을 줄이면 네. 반대가 클 거니 네. 그거에 선뜻 나서지 못한다는 네, 말씀. 목소리가 큰 대농들의 반대가 있어요. 이 파동을 일으키는 이런 이제 농작물들을 보면은 양파에서 마늘로 바꾸는 거는 쉬워. 왜 쉬워요? 이거는 비슷한- 방식이 비슷해요. 논밭에 그렇죠. 가서 바로 바꿀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국가에서 허가제 개념의 이런 품목에 대해서 예. 이런 기본 틀을 정하지 않으면은 어느 대책도 무대책이다. 그러니까 국가 푸드 플랜을 네. 짜야 된다라는 그렇죠. 얘기가 예, 거기서 예, 나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럼 오늘 주제에 대한 임 의원님의 결어 들어볼까요? 우리 두 번 다시 어리석은 짓은 하지 맙시다. 예. 겪을 만큼 겪었으니 그렇죠. 더 이상 또 같은 일은. 내년에는 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유 의원님의 결담은요? 강 건너 불구경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이 실질적으로 파동이 일어났는데도 이 해결을 해야 되는 이제 정부 기관들에서 대책이 없잖아요. 대책이 없으니까 농민들이 선택하면 안 되는 그런 아주 입에 담기 어려운 그런 결정들도 해야 되고 극단적인 선택까지 했죠. 이런 모습들을 보면은 강 건너 불구경. 예. 근데 저는 정말 매년 들리는 얘기를 왜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왜 매년 반복하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왜 이렇게 강 건너 불구경하듯 정부가 손을 놓고 있나 참 답답했는데요. 농산물 가격 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이 계약 재배가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또 농민들을 위한 것만은 아니라고요. 계약 재배의 역할은 뭐 계획 생산하고 비슷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근데 계약 재배가 파동이 일어나지 않는 평시의 계약 재배라는 거죠. 파동이 일어나면은 가격이 지금처럼 이제 무, 배추, 양파 이런 게 폭락하면은 중간 상인 같은 경우에는 계약을 포기를 하죠. 그러면 이제 상인들만 문제냐? 가격이 폭등할 경우에 농민도 계약한 물량을 체면치레로 가령 뭐 100톤을 약속했으면은 뭐 많이 하면은 50톤, 20, 30톤 내고는 나머지 부분들은 높은 가격에 그냥 계약을 포기하고 판다는 이런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죠. 계약을 포기해도 괜찮은 거예요? 뭐 법적 구속력이라는 게 경제사범은 크게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계약을 했으니까 계약금만 포기하면 되니까 그렇죠. 또 법적인 문제도 없을 거예요. 계약이 성사되기 위해서는 계약 주체 간의 상호 신뢰가 먼저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농민은 상인을 믿지 않고 상인 역시 농민을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언제라도 이 폭등과 폭락 경우에 이 계약은 파기될 수 있다고 농민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약을 맺고 상인도 그 부분을 늘 염두에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계약 농산물 비율이 한 10% 정도 되는가요? 거기에서 더 이상 늘고 있지 않은 거죠. 그럼 이걸 대책으로 내놓기에는
아직 많이 미흡한 부분이 그러니까 있네요. 계약 재배를 하는 방식은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계약을 어떻게 집행할 건가에 대해서는 정부라든지 이 농업 관련 기관들에서 보험을 들어준다라든지 아니면 책임을 진다라든지 계약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이제 상인된 농민의 계약만이 끝나는 게 아니고 다른 농업 주체 정부라든지 농협이라든지 담보하는 이런 삼자 계약 구조, 계약 재배인 것 같으면은 실효성이 있을 거다. 폭락을 해도 수매를 할 것이고, 그다음에 가격이 폭등을 해도 이번에 약속을 안 지키면 다음에 판매할 수 없는 단순히 둘이의 관계가 아니고 삼자가 있으면 좀 더 그렇죠. 실효적이죠. 예. 근데 그러니까 상인과 농민이라고 하셨는데 예. 대부분 농협하고 계약 재배 맺지 않나요? 농협하고도 많이 하죠. 하는데 사실 농협은 손 좀 큰 상인에 불과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뭐 협동조합의 어떤 역할들 사실 전혀 못하고 있거든요. 지금 계약집에 이제 말씀 나오셨는데 이 계약의 주체가 이제 상인에 한정할 것이 아니고 국가적 큰 틀에서 푸드 플랜 속에서 국가의 계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많이 늘어나야 되는 거예요. 지금 서울시에서 야심차게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각 구와 지자체를 연결해가지고 일종의 푸드 플랜을 만드는 거예요. 그 필요한 양을 사전에 계약 재배를 하는 거죠. 농민을 조직화하고 그렇게 해서 진짜 이 계약률을 갖다가 계약 재배율을 우리가 한 30%까지 올린다. 그러면 지금 같은 이 농산물 파동은 거의 다 해소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지금 농협이 계약 재배하고 있는 비율도 보면 품목도 한정돼 있고 매우 적거든요. 2018년 기준으로 보면 배추가 10%가 안 돼요. 예, 무가 20%, 고추가 5% 정도, 마늘과 양파가 15%가 안 되거든요. 정말 낮네요. 네, 이게 일본의 사례를 봤어요. 우리나라가 2013년에 이제 수급조절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5개 품목을 선정을 했고 지난해에 3개 품목을 추가를 했어요. 8개 품목인데 일본이 지정 채소 품목이 14개예요. 그리고 계약 특정 채소 품목이 35개예요. 그러니까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이 관리하고 있는데 지정 채소 품목의 경우에는 이 가격을 책정해 놓고 만약에 이만큼 가격이 안 나왔을 경우에 거의 90% 가까이 보전을 해줘요. 그리고 계약 특정 채소 품목의 경우에도 80% 가까이를 보전을 해줘요. 여기서 품목 선정 기준은 크게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이게 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락하거나 하는 품목이기도 하지만 시민들이 먹고 사는데 중요한 품목의 경우에는 이 품목으로 지정을 해놓는 거죠. 그래야 농민들이 안정적으로 생산해야 소비자도 안정적으로 이걸 먹을 수 있다라는 판단이거든요. 우리가 아직까지는 여기에 비하면 국가가 하고 있는 역할이 많이 부족하죠. 일본보다도. 그러면요,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 이 식탁을 차지하는 품목은 나라가 딱 지정을 해서 전부 다 관리하는 거. 이건 그러니까 이거예요. 이 지정 채소 품목 저희가 예. 이제 한 20가지는 지정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까 송 의원님 얘기하신 것처럼 지금 서울시가 그래도 가장 큰 인구 규모를 갖고 있다 보니 그러니까 선도적으로 그런 정책은 해요. 구 하나하고 시군 하나하고 연결을 맺어서. 그런데 저는 이제 시군에서 이게 좀 반성을 해야 될 게 뭐냐 하면은요. 연초가 되면 저희 그 영농교육 하거든요. 네. 영농교육의 프로그램들을 혹시 보면은 아시겠지만 특정한 품목에 집중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농산물을 예를 들어서 노원구하고 자매결연을 맺어서 노원구에 들어가는 각종 공공기관, 급식, 단체 급식, 식자재를 납품을 하려고 해도요. 우리가 생산하는 품목이 농가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 자체가 굉장히 제한되어 있거든요. 의성만 해도 영농교육의 대부분 프로그램은 마늘. 그렇죠. 마늘, 사과, 자두, 복숭아, 포도 이런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것만 먹고 살지 않거든요. 나머지 품목에 대해서 다양하게 영농교육을 해서 농가들이 그것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 생산된 물건을 서울의 그런 공공급식에 들어갈 수 있도록 좀 이렇게 계획을 좀 짜줘야 되는데 아직 일선 시군에서는 그런 노력은 굉장히 부족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기획 해요. 의도는 괜찮아요. 그러니까 서울시의 기획 의도는 저도 뭐 공감되는 부분이 많고 어떤 의미에서는 크게 박수도 보내주고 싶은데 그러니까 우리 생산의 주체인 일선 시군들은 그러니까 이제 서울시의 공공급식을 맞이할 준비가 전혀 안 되어 있는 상태라는 맞아요. 거죠. 왜? 네. 가령 뭐 어떤 강남구에서 필요한 작물들을 갖다가
상주시나 안동시에서 전적으로 책임질 수 없다는 거예요. 작물을 재배하는 품목이 너무 한정적이라는 거지. 그래서 실효성을 거두기에는 좀 더 고민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거의 주체를 시군에 맡겨가지고 될 일이 아니고 국가 차원에서 어떤 먹거리에 대한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은 앞으로 또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그렇죠. 우리 이야기가 너무 무의미해지는, 아, 쟤들 그냥 어디 방송에 나와서 그냥 이야기했네? 이렇게 치부될 그래도 좀 거라는 거죠. 진보하지 않았나요? 국가 푸드 플랜이라는 개념이 나오고 직불제 얘기가 나오고 뭐 이런 걸 보면 저는 근데 농민들이 그동안 피 그거- 흘린 거에 보면 조금 적긴 그런데 하지만 농민들에 대한 평가는 그 전 정권하고 현재 정권을 비교할 때 결코 후하지 않거든요. 오히려 더 야박하고 더 못 살겠다 그러거든요. 기대가 커서 그런가? 그렇게 생각하면 이제 권력을 잡은 자들의 1호겠죠. 기대 별로 안 하거든요. 할 것도 없고.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공약 1호가 네. 농특위에 그렇죠. 예. 문재인 대통령 정권이 출범한 지가 하루 됐습니까? 한 달 됐습니까? 1년 됐어요? 아니 그 3년 만에 출범은 그게 됐는데 겨우 올해 올 4월. 4월에 출범했다는 그렇죠. 거예요. 그러면은 지난 2년 동안 농업 정책은 없었다고 봐야 돼요. 공약 1호가 2년이 지난 4월에 겨우 출범한 거예요. 사업을 갖다가 시작하겠다가 아니고 겨우 사람 만들어놨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무슨 기대가 커요? 기대가 크기는 농민의 저런 절박한 마음 충분히 있을 수 있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정치권에서 더 반성하고 비록 늦게 출발한 농특위지만은 반드시 남은 임기 내에 성과를 내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여야 된다. 지금 우리나라 농업이 망해가는 게 아니고 이미 망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적어도 이제 공론장에서 각각 주체들이 정치인, 농민, 뭐 도시 소비자 모여가지고 우리 사회에서 농업을 어떻게 배치할 것인지, 우리나라가 농업을 어떻게 대우할 것인지에 대한 어떤 전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야 되는 거예요. 그 속에서 적정한 식량 자금률이라든지 농민에 대한 적정한 처우, 뭐 농민수당, 농민기본소득 이런 것들이 논의되고 합의되는 과정들이 있어야 된다. 지금은 계속 하던 정책 계속 반복하는 방식으로 땜질로 해가지고는 이 죽은 농업이 살아날 수가 없다. 그럼 그 합의의 장소에는 농민이 주체가 돼야 된다. 관료는 보조만 해야 된다. 근데 우리 농업 정책은 처음에 출발은 굉장히 거창하게 잘 가요. 무슨 특위, 무슨 특위, 특위를 못 헤아릴걸요. 손가락, 발가락, 머리카락이 동원돼야 될 만큼 많은 농업 관련 특위들이 있어요. 근데 농업이 이 모양이라는 거는 출발은 거대한데 실질적으로 마무리 단계에서는 농민이나 농업이 빠진 관료라든지 정치인들의 생각만 그게 들어간다는 거예요. 예, 맞아요. 예, 네. 그래서 특기가 머리카락만큼 많지는 않아요. 결어 듣고 이야기 나눠볼게요. 머리카락이 빠지시고 계신 것 같아요. 결어가 어떤 게 준비하셨나요? 결과가 네. 문재인 대통령 1호 공약인 농업 농촌 특별위원회가 4월 25일 날 2년이나 지나고 나서 출발을 했습니다. 농업 문제 제발 강 건너 불교육 마시고 문재인 대통령님 특급 소방서가 되어 주십시오. 농민들도 국민입니다. 아, 아프라. 농민들도 국민입니다. 이런데 아우 뼈 때리는 조언이라고 요즘 많이 얘기를 하는데 뼈 진짜 때리는 뼈 때릴 것 결어였던 같아요. 것 뼈밖에 같아요. 없으셔가지고. 네, 그럼 이어서 송 의원님의 결담 들어볼까요? 농민이 살아야 농업이 산다. 그러니까 생산보다 산이 먼저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람이 삶이 먼저다. 네. 농산물 가격 안정하고 더불어서 농가 소득도 참 고민이 깊습니다. 경북 최초로 봉화에서는 10월부터 이 농민 수당제 주기로 했는데 저희도 한번 다루기도 했었잖아요. 참 우여곡절이 많았죠. 네. 실제 이 안이 처음 나온 거는 그 지난 지방선거 과정에서 이제 제출이 된 겁니다. 봉화군 농민회에서 그 이전부터 이 농민 기본소득 이런 거에 대해서 내부 토의를 쭉 하고 있는 과정이었는데 지방선거가 다가오자 군수 캠프 양쪽에서 어떤 정책 좀 제안해 달라라는 이제 연락이 왔고요. 후보가 두 군데 분이니까 우리는 두 분한테 동일하게 공약으로 농민수당제를 요청을 드렸죠. 근데 두 분 다 흔쾌히 수용했습니다. 어유 그래, 난 그렇게 하겠다. 우리가 생각했던 기대치 이상으로 농업
정책 공약 정책에 대한 국민 대토론회에 두 분이 참여해가지고 국민 앞에 약속도 했고요. 최저 수준 이상으로 임기 내에 농림수당의 외형도 키우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시작을 한 거죠. 그런데 이제 선거가 끝나고 나서 뭐 아무런 진척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계속 요구하니까 이제 어렵게 실무협의회를 구성을 하고 그 실무협의회를 구성해서 마지막 이제 시행 전까지 그 과정에서 처음에 우리 요구했던 핵심적인 내용들이 이렇게 견딜되면서 농림수당이 아니고 농업안전경영자금 이름도 어려워요. 경영안정자금. 경영안정자금 경영안정. 이라는 거로 이제 시행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 그렇죠. 하여튼 이름이야 뭐 이랬건 네. 저랬건 뭐 봉화국민의 저는 승리라고 생각하는데 이 소멸 이기의 농업 농촌 공동체를 갖다가 보존하기 위해서 네. 공익적 가치의 농민수당이라는 이름을 걸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참 안타까운 아쉬움이 일이죠. 큽니다. 네. 그리고 또 궁극적으로 그렇게 저는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좀 전에도 우리가 논의한 것처럼 시골에 올 사람이 없다, 소멸된다. 경북은 대한민국 소멸 1위 도가 되겠죠. 그러면 이걸 극복하는 방법들은 아주 간단히 시골에 가서 최소한의 노동만 하면 먹고 살 수 있는 최저생계비를 보장해주면 되는 거예요. 최저생계비라는 게 국가에서 특별하게 예산을 따로 편성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현재 시군구에서 운영하는 농업 관련 예산이면은 충분히 하고도 남는다. 그러니까 농민수당을 주면 되죠. 공익형 직불제. 이 두 가지만 하면은 기초생활이 가능해요.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도시에 있는 청년들이 충분히 희망을 가져볼 거 아닙니까? 최소한 뭐 100명의 그러니까 청년들이 다 오지는 않더라도 그거에 2%만 오면은 2명 아닙니까? 그렇죠. 예. 네, 그게 이제 크게 두 쪽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농산물 가격을 올리는 거로 농가 소득을 높이기에는 또 그건 좀 문제가 있는 어려워요. 거예요. 예. 도시민들은 싼 농산물을 원해. 그러다 보니까 또 수입 농산물이랑 가격 경쟁에서 오히려 밀리면서 자금률이 더 떨어지게 되는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불가피하게 저가 농산물, 외국 농산물이랑 경쟁할 수 있는 가격 경쟁을 갖출 수 있게 만들어 나가면서 하려고 하면 다른 소득이 투입돼야 되는 거예요, 농민한테.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말씀하신 뭐 공익형, 뭐 직불제라든지 뭐 농민수당 더 길게 나가서는 근본적으로 농민 기본소득이 주어지면서 최소생계를 유지하되 추가적인 수입은 농사를 지어서 작지만은 농사를 지어서 보존하십시오. 단 국가에서 농민의 최소한의 삶은 보장해 드리겠습니다. 농업 예산 중에서 직불금 예산이 한 1조 8천억 정도 되죠, 그죠? 그다음에 일반 보조 사업 있죠. 뭐 경운기 사면 100만 원 보조해주고, 뭐 고추 종자 사면 보조해주고 이런 보조 사업들을 한 50% 줄여서 가져오더라도 지금 현 정부에서 목표하고 있는 가구당 600만 원 수준, 월 50만 원 정도 수준의 농민 그 수당을 가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예산이 한 2조 4천억 정도 더 필요합니다. 근데 이 부분을 갖다가 그 생산성 없는 농업의 예산을 더 이상 줄 수 없다라고 기재부가 지금 움켜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갖다가 사실은 농민과 농업 단체가 힘을 합쳐가지고 기재부를 좀 압박하는 그런 필요도 있고, 마찬가지 말씀하신 것처럼 이 대한민국의 농업 보조금 중심의 예산을 갖다가 다시 판을 짜서 그 재원을 농민한테 직접 지불할 수 있는 재원을 확보하고, 이 양쪽의 노력이 동시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요. FTA 체제 하에서 네. 가격 지지 정책으로 쓸 수 있는 예산의 규모가 정해져 있어요. 1조 4,900억 원 가량인데 실제로 이 굉장히 큰 돈인데요. 이 돈이 다 어디 들어가냐 하면 쌀값, 그러니까 쌀 목표 가격 지지하는데 직불금으로, 그러니까 변동 직불금이나 뭐 이런 걸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85% 그러니까 정도가 거기. 그렇죠. 이게 이 부분은 우리가 그리고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네. 논의가 지금 농특위에서 활발하게 네.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네. 직불금 같은 경우에 경장 면적에 비례해서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토지의 그러니까 직불금에 대한 상한 면적을 두자는 거죠. 현재도 있는데 너무 높아요. 예를 들자면은 뭐 50마시기 정도까지만 고정 직불금을 준다. 그다음에 이 최소 면적을 갖다가 뭐 몇 평 이상 농사를 지면은 직불금 대상이 된다. 그럼 그 잉여 부분만 해도 또 많이 나누어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얘기가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 듣는 분들 입장에서 좀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익형 직불금제를 도입을 하려고 할 때 반드시 전제되어야 하는 게 뭐냐면 지금 말씀하신 이거예요. 직불제를 도입을 하게 되면
경작 면적이 정말로 큰 사람들은, 넓은 사람들은 가져가는 돈이 억수로 많은 거예요. 근데 이분들의 경우 상당수가 또 부재지주인 경우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토지 제한에 관한 것 내지는 이 소유와 경작에 관한 것, 요 문제를 국가적인 차원에서 정말 이렇게 세밀하게 조사를 해야 되는 거죠. 그 뒤에 이 공익형 직불제라는 것이 제대로 그 의미를 발휘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좀 결국 들어요. 방향은 공익형 직불제로 직불제로 가야 되는 된다는 건데 지금은 지원금이 워낙에 많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도 의지하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텐데 이 지원금이 많다 보니까 이중 삼중 지원금이 많은 게 아니고 지원금 종류가 많은 거죠. 그렇죠. 종류가 많다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하나 이제 아까 말씀에 보태는 것 같으면은 면적이 많으면 직불금도 많이 받았잖아요. 예. 농사를 많이 짓는 대농 같은 경우에는 온갖 보조 사업에서도 우선권이 또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보조 사업도 많이 받아가지 직불금도 많이 받아가지. 이러니까 사실은, 빈익빈 예, 부익부가 그렇죠. 더 나타나죠. 그래서 이제 공익형 직불제로 가는 데 있어 가지고 사실은 걸림돌이 뭔가 하면 지금 말씀하신 이제 그 부분이에요. 기존의 보조 사업에서 특혜를 받던 대농, 특히 미작 중심의 지금 직불금의 80%를 쌀이 가져가거든요. 네. 근데 지금 쌀은 생산 과잉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포기하게 하고 경작 면적 그 상한을 좀 줘가지고 좀 줄이고 그다음에 이 반농사는 사실 대규모는 할 수가 없는 농사 특성상 그래서 여기 영세한 반농사 농민들의 돌아가는 수혜를 높이고 이 부분을 타협을 해야 되는데 지금 타협이 전혀 되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제 정부에서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많이 가져가는 부분 줄이지 않고 이쪽 부분만 올리려고 하다 보니까 힘들죠. 추가적인 예산이 이제 많이 필요한 거죠. 근데 기재부에서는 그럼 다 못 주겠다. 여기를 줄여라. 요걸 근데 저는 이게 줄이는 게 맞다고 봐요. 그 부분은 진짜 아주 섬세하게 접근해야 됩니다. 잘못하면 농민 내부의 균열을 만들어가지고 농민끼리 싸움 붙이는 꼴이 될 수 있다는 느낌 들어요. 그래서 저도 분농과 설득. 가난한 농민. 송 의원님 의견에 좀 더 동의가 되는 편인데 뭐냐면 이 마치 도시 노동자들의 비정규직과 정규직들 간에 너네가 임금 알아서 조정해서 정리해라 라고 밖에 안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농업 보조금이 2019년에 전체가 6조 8,200억인데 이거 많아 보이는데 전체 국가 예산에서 농업 예산 분야를 보면 3.1%예요. 차지하고 있는 그거밖에 게. 안 돼요. 예. 그러니까 이게 저는 정부가 해줘야 되는 게 구체적인 정책보다 농업이 농민들이 우리 국가 안보를 지키는 중요한 사람들입니다라고 이 어젠더를 전 국민들에게 던져주고 농업에 우리는 이만큼의 예산을 써야 됩니다. 국방 예산이 10%가 넘게 쓰고 있잖아요. 근데 농업 분야에 우리가 이만큼 이것보다 더 써야 됩니다라는 걸 던져주고 여기에서 예산을 늘려나가는 방향으로 저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국가 예산이라는 게 그러니까 농민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체 국민들의 동의를 받아야 어떤 사업 추진이 용이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제 대농이 양보해야 된다는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게 전제되어야 일반 국민들이 동의가 될 거고 부족 예산을 기재부로부터 받아내는데도 합리적 설득이 저는 가능하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조금 개혁, 절대 해야 됩니다. 필요합니다. 근데 더 큰 문제는 농업 예산의 절대량이 너무 작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서유서 농민 1%입니다. 농업 생산액 전체 경제 예산 0.9%밖에 차지 안 합니다. 국가 예산 6%를 농업에 투여합니다. 그 사회는 그만큼 농업을 중시하는 거예요. 우리 농업 인구 4.5%입니다. 생산액 전체 산업에서 한 3% 차지합니다. 농업 예산 3.1% 정도. 우리는 스위스처럼 인구 대비해가지고 한 6배 정도, 한 20% 농업 예산 이렇게 차지하게 왜 못 만들죠? 그거는 농업에 대한 가치를 가만히 부여하고 있지 않다라는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이제 보조금 개혁 분명히 해야 되고 합리화해야 됩니다. 그렇지만은 농업 예산의 그 절대량, 비율 이것을 올리지 않고는 우리 농민의 삶을 근본적으로 타개하기 힘들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미래에는 뭐 식량 전쟁까지 일어난다고 하는데 한정된 예산을 어떻게 배분할지는 좀 더 깊게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송 의원님의 결어 들어볼까요? 농민의 그 삶이 농민 자신만의 삶이지 않다. 그러니까 농민이 행복한 사회가 돼야지 그 사회가 전체적으로 건강한 사회가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 국민들이
농업 농민의 문제를 당신들의 문제로 보지 말고 바로 우리 자신의 문제다라고 받아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근데 다 본인의 문제인 게 맞는 게 사서 먹는 거고 다 나와 직결된 문제니까 관심을 정말 많이 가지셔야 될 것 같아요. 천 의원님의 마지막 결단은요? 네. 연기까지 하시는. 들어와. 영화 친구 지금 따라. 신세계. 아 신세계. 네. 친구 아니에요? 친구 아니고 아, 신세계. 신세계. 저희 아무도 몰랐잖아요. 아무도 몰랐군요. 네. 연기가 좀 네. 떨어졌어요. 그냥 노래로 하시죠. 네. 하여튼 이 농촌으로 들어오라고 하고 농업을 살려야 된다 이야기하는데 농업을 하는 그리고 농민이 멋있어 보이지 않으면 뽀대가 안 나면 누가 농업을 하러 농사지으러 가겠어요. 그래서 이 농업과 농민이 매력적일 수 있도록 정책을 만들어야지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러려면 제가 보조금 이야기하다가 더 이야기를 안 했는데 저는 농민 기본소득제가 도입되고 정부에서 이걸로 밀고 나가지 않으면 답은 없다. 다시 살릴 수 없다. 모대가 나게. 네. 그건 삐 처리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삐 처리해야 되면 그냥 더 이야기를 하면 간지가 나야 돼요. 진짜 안 돼요. 뭐. 표준말을 좀 씁시다. 근데 또 농업인 월급제라는 것도 있잖아요. 이건 또 어떤 제도예요? 아 이게 저는 뭐 일단 소개부터 해드릴게요. 이름만 들어서는 월급 받는 농민 너무 네. 좋을 것 같은데요. 근데 2013년부터 도입이 됐는데 지금 현재 26개 시군이 시행을 하고 있고요. 경북에서는 봉화와 군위 그리고 김천시가 시범 도입을 했는데 이 수매 약정을 해놓고 나서 이걸 대금을 원로 그냥 나눠서 주는 거예요. 아, 미리 땡겨서. 네, 미리 땡겨서 그리고 나중에 작물을 건네주고 나면 한꺼번에 받던 목돈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전에 네가 월급으로 받았으니까 이걸 제하고 그냥 받는 거거든요. 가부라는 거네요.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실제 내 농산물 가을에 생산할 거를 미리 담보 잡히고 푼돈 받아 쓰고 가을에 다 갚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 농민한테 어떤 이익이 오는 거 하면 그 들어가는 이자를 저기 정부나 지자체에서 보존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최종적인 이 이익은 진짜 그 이자 보조분 그거밖에 돌아가는 게 없는 거예요. 그걸 위해 가지고 뭐 복잡하게 뭐 신청하고 뭐 쓰고 이렇게 하고 싶지 않은 게 농민들이. 절차가 좀 복잡하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늘 지자체마다 목표치를 아마 달성 못하는 걸 알고 있어요. 농민들이 별로 안 반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군군이 157개라고 하죠. 그러니까 구를 빼고 시군이. 네. 근데 이게 신청한 군이 27개밖에 안 돼요. 시군이. 네. 그럼 27개 같으면 굉장히 의미 없는 정책일 것 같기도 한데 네. 단순히 이자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생활비를 갖다가 금융권에서 담보로 빌려 쓰려고 하면은 대출 조건들이 훨씬 더 까다롭죠. 또 그다음에 예대 마진에 의해서 또 이자 부담도 크게 해야 될 거고 그다음에 담보 물건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는 농업에 갓 진입하는 청년 농부들한테는 정말로 좋은 제도다. 그런데 정부에서 이거에 대한 어떤 홍보라든지 이런 거는 좀 미비한 것 같아요. 아니 그러면 농민 기본소득을 실시하면 이 될 문제를 마치 이런 정책들이 농민 기본소득을 실현 불가능한 정책처럼 보이게 만드는 착시 효과. 근데 이렇게 저는 존재한다고 봐요. 단계적으로 조금씩 나아가고 있다고 보는 게 안 좋을까 싶어요. 그냥 농민 기본 소득으로 나가는 중간 과정으로서의 농민 월급제의 네. 의미는 별로 없다고 보고요. 그래요? 근데 저는 농민 그렇게 월급제가 생각했어요. 네. 완전히 무의미한 제도는 아니에요. 네. 진짜 말씀하신 그 초기 진입 농가, 일부 청년 농부 이런 데서는 필요하죠. 조금의 도움은 되겠죠. 근데 그게 이제 뭐 대단히 의미 있는 조직으로 농민의 삶을 안정시키는데 큰 기여를 할 것처럼 이야기하는 거는 나는 과장이고 기만이다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도시에서도 그 지금 이제 지급되기 시작할 거예요. 근로장려금. 그러니까 일을 하면서도 일을 하지만 소득이 얼마만큼 안 되면 근로장려금을 지급을 하거든요. 그 최대치가 200만 원이 넘어요, 연. 그러니까 제가 그거 보면서 그 생각 드는 거예요. 아니 도시에서는 근로장려금까지 주는데 왜 농촌에서는 저런 걸 도입하지 않아? 그러니까요. 왜 기재부가 왜 꽉 쥐고 있어? 말도 안 돼. 이 생각이 딱 그러니까 이 들더라고요. 근로장려금보다 농촌에서 농업을 하는 농민들에게 청년 농부들에게 월급 형태로
이 농민 기본 소득의 전초 단계로 저는 지급하겠다라고 전환하면 예산이 저는 그렇게 많이 들지 않는다고 봐요. 근데 월급 받는 청년 농부제도 또 주목을 받고 있는데 잘 진행이 되고 있나요, 임 의원님? 지금 이거는 이제 주로 농업법인에 취직한 경우에 그 급여를 도가 지급을 하는 건데 아직 뭐 성과가 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한꺼번에 작년부터 준비해서 올해 한꺼번에 다양한 그 청년 농업인들에 대해서 급여를 지급하는 정책들이 있어요. 뭐 도시 청년 시골 파견제라든가 월급 청년 월급 청년 농부제 뭐 이런 식의 뭐 스마트팜 농장 교육 받아서 이 사람들이 현장에 투입을 되면 이 사람들한테 급여를 지급해 주는 문제 뭐 이런 다양한 정책들이 있는데 성과를 내는 경우는 아직 나타나고 있지 않고요. 월급 수준은 어느 정도인 거예요? 200만 원. 200만 원 선으로. 그리고 이게 이제 문제는 기간이 너무 짧아요. 1년이죠. 2년인 것도 있고요. 1년인 것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1년 만에 그러니까 농업을 갖다 농촌을 이해하기에는 굉장히 단기간이죠. 그렇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은 그러니까 정책적 보완이 있어야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그러니까 저희 지금 의성에서 이제 야심차게 하고 있는 이웃사촌 이제 시범 마을 중에 스마트팜을 조성을 해놓고 딸기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준비를 하겠다. 그러니 도시 청년들 들어와라라고 해서 도에서 교육을 했어요. 신청을 받으니까 50명 정도가 신청을 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을 3월부터 9월까지 교육을 한 거예요. 그리고 교육이 끝나는 시점이 되면 9월 달에 너희가 딸기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농장을 분양을 해주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너희가 그리고 나서 이렇게 분양해서 농사를 지을 동안에 거처할 수 있는 주거 공간을 패시브 하우스, 그러니까 에너지 절약 주택 있잖아요. 분양을 해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인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50명의 청년들이 들어왔는데 실제로 지금 남아있는 농민들은 한 30여 명 정도. 왜냐하면 교육은 다 끝나갔는데 농장이 준비가 안 되어 있고요. 집도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애초에 얘기할 때는 뭐 이거 전량 수출하는 것을 방법을 찾겠다라고 하지만 지금 뭐 일본하고의 관계도 이런 상태에서 수출의 길이라는 것도 뭐 장담할 수가 없고 이게 일반 시장으로 물량이 풀렸을 때 다른 농가들하고 함께 주저앉는 정책이기 때문에 지금 어쨌거나 다양한 제도들이 시도는 되었지만 성과를 볼 정도로 정착된 건 아직 아무것도 없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너무 싶어요. 청사진만 제시를 했으니까 막상 뛰어들고 나니 다르네 이러면서 나온 그 청년 농부를 유치하려고 하는 뭐 정부나 지자체의 노력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청년이 들어옴으로써 기존의 농민들이 같이 행복한 제도가 돼야지 성공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딸리기 이미 과잉이에요. 근데 청년부들한테 들어온나? 딸기 농사 지어라. 스마트팜 막 수십억 들여서 수백 들여서 시설 줍니다. 그러면 이건 기존 농민들한테 절대 환영받지 못하는 청년들인 거예요. 그 청년들의 삶조차도 위기에 언제 노출될지 모르는 거야. 그래서 나는 기본적으로 늘 이렇게 우리는 기본을 먼저 다져야 되는데 농민들이 불행한데 농민들이 인상을 팍 끄고 있는데 자 농촌으로 오세요 청년 여러분 이렇게 해서 같이 죽자는 거예요. 난 너무 좀 황당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농민들이 청년 농부들이 들어가지고 기존 어르신들이랑 어울려 잘 살고 더 좋은 농촌으로 간다라는 비전을 제시하지 않고 불행한 농민은 그냥 방치하면서 청년 농부라고 하는 사람들한테 속여서 끌어들이는 게 아니냐 이런 죄책감이 상상됩니다. 그래서 그 전제 조건이 농민수당, 공익형 직불제라든지 하여튼 기존 농민들의 최소한 삶을 보장을 하는 게 정책의 1번이다. 그러고 나머지 생각해 보면. 근데 진짜 이렇게 되면은요, 농민 기본수당제가 그러니까 되면 뭐 이것저것 다 보조해주지 않아도 돼요. 그렇죠. 네. 네. 이러고 나면 도시의 청년들이 선택을 해요. 그리고 자기한테 맞는 농사가 무엇인지를 스스로가 찾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엉뚱한 데서 해결책을 찾으니까 사실은 좀 답답하죠. 그래서 네. 한마디만 말씀드리면 농촌의 청년 농부 유치가 낡은 기회를 대체하는 형상이어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의 방향 네. 역시 공익형 농업 직불제일까요?
공익경직불제는 농민기본소득으로 가는 징검다리다. 그다음에 농민기본소득은 농촌기본소득으로 가는 징검다리고 궁극적으로는 전국민기본소득으로 가는 출발점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정부하에서 공익경직불제 반드시 성취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농민 기본 소득에 관한 이 아젠다를 가지고 경상북도 내에서 꾸준히 활동해온 봉화군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도 차원에서 이것을 받아서 도가 이거를 공론화시키는 과정을 거쳐야 되겠구나. 그 역할을 우리 도의회가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오늘 좀 들었습니다. 네. 천 의원님의 결화 들어볼까요? 네. 빵과 장미, 농업의 매력을 한 스푼 더하자. 네. 돈만 소득만 올라간다고 농사 짓지 않습니다. 돈도 소득도 보장이 되고 농사 짓는 게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그리고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그런 농업 정책을 만들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정치인들께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네. 성공적인 영농의 핵심은 소득 안정이죠. 농민들에게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할 수 있는 대책이 하루빨리 시행돼야겠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계속해서 지역 농업을 말하다 2부 종자 전쟁과 농촌 인력, 외국인 노동자 문제에 대해서 결이 다른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우리 사회에 생생하게 살아있는 결이 다른 이야기 사생결담, 안동 MBC 사생결담은 온라인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